자,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1시까지죠. 1시까지. 이거 준비한 거 다 못 끝낼 것 같은데. 네. 개통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 비워놨죠? 같이 좀 그려보시라고 한 겁니다.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지금 이 개통도랑 비슷한 개통도를 작도를 하실 건데, 펌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조건은 소규모, 중규모 건축물이고요. 펌프는 겸용하고, 그러니까 저층부, 고층부 존을 겸용한다 이 얘기입니다. 하고 가마밸브로 조닝하겠습니다. 조닝을 가마밸브로 한다. 어떤 개념이냐면 그리실 때 자 일단은 저수조를 그릴게요. 저수조. 잘 보이시나요? 저수조. 기초를 이렇게 그립니다. 저수조 있고요. 그 다음에 펌프 딱 그려주시면 되세요. 펌프는 자 3개 그리시면 됩니다. 3개인데 하나는 좀 작게. 그 다음에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 압력 챔버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리 놓고. 이렇게가 일단 펌프실이에요. 그래서 급수를 하겠습니다. 그죠? 급수는 자, 이렇게 갑니다. 급수. 배관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해야겠네요. 급수. 그 다음에 펌프에서 이제 퍼올리죠. 퍼올리고 여기 펌프실을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싶지만 그건 일단 자료들 보면 좀 많이 있으니까 그냥 묶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3개 묶고 자, 이렇게 묶어요. 근데 요 주펌프랑 예비펌프는 수격방지기를 써줘야 됩니다. 유량이랑 압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수격방지기를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서 이제 펌프실에서 간 다음에 쭉 위로 올려줘야지, 그죠? 쭉 위로 올려줘야죠. 건물 전체 급수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펌프실 또는 저수조실이라고 하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죠? 저희가 조닝을 해야 돼요. 조닝. 아까 말씀드렸던 저층부, 고층부 조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하나를 이렇게 따서 자 가마밸브 표시를 하겠습니다. 가마밸브 표시는 자, 이렇게 깃발 모양으로 합니다. 압력이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다 이 얘기예요. 압력을 낮춘다. 그래서 배관을 2개를 세워 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단은 수격방지기로 마감할게요. 말단은 수격방지기로. 자, 그 다음에 급수하면 됩니다. 한 층만 그려볼게요. 자, 스프링클러는 유수검지 장치라는 것을 통하여서 급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청소구 그려주시고 자, 가지배관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펌프실에도 수격방지기를 설치하나요? 예, 펌프실에도 설치합니다. 수격이 발생되는 곳에는 설치하는 거예요. 수격은 언제 발생이 되죠? 급격한 유량 변화, 급격한 유속 변화요. 충압 펌프는 설치 안 했죠? 유량이 작기 때문입니다. 유속이 작아지죠. 주펌프, 예비펌프는 유량이 굉장히 크거든요. 압력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별도로 수격 방지기를 사용합니다. 알람 밸브 있는 곳에 수격 방지기가 설치가 되어 있죠. 왜 있냐면은 알람 밸브 클래퍼가 열리고 닫히기 때문에 급격한 개방 폐쇄로 유속이 빠르게 변화되는 구간에는 수격 방지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예, 예. 다 그리셨죠? 이쪽이 압력이 높은 쪽, 이쪽이 압력 낮은 쪽입니다. 가마밸브 설치하면 예를 들면 이쪽은 예를 들면은 1메가파스칼 하면 이쪽은 0.7메가파스칼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가마밸브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펌프는 겸용을 했죠. 저층부, 고층부 같은 펌프를 썼습니다. 그죠? 지금 요거 펌프를 2개 그렸는데, 3개 그렸는데 요거는 주펌프고요. 이거는 예비고요. 하나는 충압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주펌프는 당연히 주펌프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예비 펌프는 왜 있는 걸까요? 옥상 수조를 원래 설치해야 되죠. 옥상 수조. 옥상 수조 면제 조건이 있습니다. 옥상 수조 면제 조건에 주펌프와 동일한 동등 이상의 내연기관과 연동하여 작동하는 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상 수조가 면제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옥상 수조 면제용 예비 펌프입니다. 결국에는 하나의 시스템이다 이 얘기예요. 하나의 시스템. 근데 지금 저층부와 고층부를 분리하지 않고 동일한 펌프로 갔습니다. 그럼 이 펌프의 성능은 어디 기준으로 맞췄을까요? 성능? 양정 있죠, 양정. 퍼올릴 수 있는 힘은 여기 끝에를 기준으로 계산한 겁니다. 맞죠? 여기까지 퍼 올려야 되니까 펌프의 성능은. 아까 제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00m 정도라고 봤을 때 1메가파스칼이라 그랬고 양정 이제 압력으로 환산하면 마찰 손실 뺐을 때 여기가 0.1메가파스칼이었으니까 이때 이 펌프의 양정은 1.1메가파스칼이 될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1.1메가파스칼의 힘으로 뻥 때리면 쭉 올라가서 여기에서는 0.1메가파스칼의 성능을 낸다. 압력을 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압력이 과다가 되겠죠? 그러면 이 가마 밸브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0.1메가파스칼이 필요할 겁니다. 헤드에서,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마찰 손실이 빵이라고 봤을 때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0.1메가파스칼이 필요한데 이 높이는 좀 다르겠죠. 100m가 아니겠죠. 이 높이는 제가 50m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높이가 예를 들면은 50m면 이거는 5kg per 제곱센티미터고 이거는 0.5메가파스칼이에요. 맞죠? 0.5 플러스 0.1 하니까 여기에서 이 펌프시 사실 이 펌프는 0.6메가파스칼의 성능이면 되는 건데 그죠? 근데 여기까지 올려야 되니까 여기 펌프는 1.1메가파스칼 성능을 해놓고 가마 밸브를 기준으로 해서요. 요 가마 밸브 2차 측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0.6메가파스칼까지 다운을 시켜놓으면 가마 밸브로 이해가 되셨나요? 가마 밸브로 0.6메가파스칼까지 다운을 시켜놓으면 여기에선 0.1메가파스칼이 나오고 여기 아래쪽에서도 과압이 발생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조금? 이 방식이 가마 밸브 방식입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펌프 있고요. 자, 바로 이렇게 해서 고층부, 자, 저층부. 여기에 뭐가 있냐면 가마 밸브가 있는 거죠. 요 계통도 이해하시겠죠? 요 계통도 이해. 요 정도 수준까지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아, 얘라고 크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정도 수준까지만 그려주시면 돼요. 사실 시험에서. 이해할 때는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반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번. 그럼 고층 건축물은 어떻게 하냐? 고층 건축물. 지금 저희 펌프 방식으로 했습니다. 펌프 방식으로 했는데 고층 건축물은 문제가 뭐냐면 30층 이상이 되면요. 자, 무조건 옥상 수조를 설치해야 됩니다. 무조건 1번. 무조건 옥상 수조를 설치해야 돼요. 2번. 자, 펌프 방식을 쓰면 주 펌프 쓰면 무조건 예비 펌프 써야 됩니다. 무조건. 옥상 수조 있어도.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설계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비용 검토를 했을 때, 아니, 그럼 이럴 거면은 펌프 방식으로 할 이유가 없죠. 무슨 방식으로 하면 되죠? 고가 수조 방식으로 하겠다. 네. 펌프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자, 여기 지하층에 저수조 있고, 펌프 있고요. 예비 펌프 있고요. 충합 펌프 있고요. 이 상태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쭉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옥상 수조도 놔야 돼.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할 바에는
이렇게 하겠다 이겁니다. 요 옥상 수조는 3분의 1만 저장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요 주수원 있죠? 주수원을 갖고 와가지고 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겁니다. 훨씬 간단하죠. 여기는 뭐 고장날 게 있나요? 펌프 고장 나죠. 밸브도 고장 납니다. 이건 고장 날 게 없어요. 신뢰성 좋고요. 가격도 좋습니다.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무슨 방식이냐면 고가 수조 방식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층 건축물은 고가 수조로 합니다. 설계를요. 그러면 요거를 한번 개통도를 그려보겠습니다. 고가 수조. 자, 일단 옥상에 저수조가 있습니다. 아, 요거랑 요거 차이는 이해하시겠나요? 요건 옥상 수조예요. 요거는 예비 수원입니다. 3분의 1만 저장하면 돼요. 고가 수조는 100% 다 저장해야 됩니다. 요 수조가 여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고가 수조입니다. 자, 고가 수조는 30층이 넘어가기 때문에 피난안전구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 30층 넘어가면 피난안전구역 설치해야 됩니다. 30층 이상은 건물 반 잘라가지고 그 반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개층 이내에 하나 설치해야 되고요. 50층 이상은 30층마다 설치해야 되거든요. 피난안전구역이라 그래서 피난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피난할 때 이 층은 안전한 층으로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보통 펌프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 개념 일단 하나 이해하시고 자 일단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쉬워요. 이렇게 해서 1차로 색깔 다른 거 감안하시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면 되죠, 그죠? 이게 1번입니다. 1번 그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위에 부분 있죠? 위에 부분. 자, 여기가 예를 들면 높이 차가 한 10m라고 볼게요. 10m. 10m면은 몇 메가파스칼일까요? 0.1 메가파스칼인데 펌프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요거는 요 층에서는 그러면 여기는 한 3m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낙차 압력은 0.03 메가파스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럼 여기서 끌어다 써야 되는 건 몇 메가파스칼이 필요하죠? 0.1이 필요한데 실제로 낙차 압력만으로 했을 땐 부족하다 이겁니다. 방법이 두 가지예요. 얘를 더 올리거나 저 위로 올리거나 아니면은 이 부분은 펌프로 이 부분은 펌프로 급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높이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펌프를 설치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끊어가지고 자 이렇게 하고요. 이 앞에 펌프를 설치해서 이 부분만 자 이렇게 설치해요. 이 펌프는 좋은 게 뭐냐면 낙차 압력이 더 이득이에요. 그죠? 네. 물을 송수할 때 위로 보낸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 펌프는. 그러니까 실량정이라고 하는데 실량정이 그냥 빵으로 봐도 돼요. 빵. 마이너스로 봐도 되고 빵으로 봐도 됩니다. 그러면 펌프 용량이 줄어들겠죠. 그죠? 소형 펌프로도 급소가 가능할 겁니다. 그럼 여기는 중층부입니다. 중층부고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오히려 여기 이렇게 100m가 봤을 때 100m. 그럼 여기에서는 또 뭐가 되냐면 여긴 저층부가 과압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아까 펌프도 저층부 과압이었는데 이제 요 저수조도 저층부 과압입니다. 여기 부분은 개통을 분리해야 돼요. 개통 분리하거나 아니면 이 중간에다가 자, 이렇게 가마 밸브를 쓰는데 실제로는 수직으로 안 쓰거든요. 수평으로 점검하려고 이렇게 꺼내가지고 여기다 딱 달고 자 이렇게 달거든요. 이렇게 다는데 이렇게 그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여기다 강압 밸브 하나 설치해 두십시오. 방향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자 이쪽 되겠습니다.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 압력이 계속 내려오면서 강해지다가 가압 밸브 거친 다음부터 살짝 약해져요. 압력이. 그죠? 그럼 여기는 과압이 걸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쓰고요. 자, 요 옆에다가 하나 더 작성해 주세요. 제가 아까 피난안전구역 얘기했는데, 피난안전구역은 한 계층 전체를 어떤 용도로 가질 수 없고 전부 그냥 남겨놔야 되거든요. 피난용으로. 그래서 중간 피트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피트라는 건 비어 있는 거죠. 중간 피트층. 여기에다가 요거를 이제 중간 수조실로 써요. 수조실. 중간 저수조실 써서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가 이제 피난안전구역이라고 하면 요 중간 감압 밸브 설치하는 데 있으시죠? 여기를 피난안전구역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저수조를 한 대 더 놔도 돼요. 자, 이렇게. 태길입니다. 태길. 잘 보세요. 저수조를 중간에 설치해서 자, 이렇게 급수하게 되면 감압 밸브는 없어도 돼요.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 고층부는 이렇게 따로, 중층부는 따로.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요 저수조 빼고 감압 밸브만 설치해도 되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중간 피트층에 저수조를 한 대 더 설치해서 이렇게 개통을 조닝을 분리해도 된다 얘기예요. 해도 되고, 아니면 이 저수조 대신에 감압 밸브를 써도 되고. 그러면 언제 할까요? 언제? 감압 밸브는 저렴하겠죠. 공간도 필요하지 않겠죠. 대신에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잘 고장나요. 고장나게 되면 이제 과압이 걸리겠죠. 아니면은 아예 사용을 못하게 된다거나. 그러면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는 우리가 신뢰성 측면에서 아주 좋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지만 신뢰성 측면에서는 저수조를 쓰고요.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감압 밸브를 쓰게 될 겁니다. 가능하면 건축주는 어떻게 쓰고 싶겠어요? 요걸 쓰고 싶겠죠. 그러니까 심의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의할 때 심의위원이 중간에다가 저수조 하나 더 쓰세요 하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건 누가 체크를 해줘야만 이렇게 바뀌는 거라서. 자, 여기까지 되셨으니까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개통도는 다 작성을 하셨고 평면도 하겠습니다. 개통이 크게 어려울 게 없으시죠? 서방기술사에선 일단 이 정도 개통도 작성하시면 되고요. 평면도 작성하기 전에 이거 잠깐 끄고 기본적인 사항들 보겠습니다. 자, 기본. 화재 안전 기준. 헤드를 설치하실 때, 자, 콘크리트는 이렇게 그리거든요. 자, 위에 배관이 이렇게 있고요. 헤드를 설치 딱 할 때, 잘 보십시오. 요 헤드 설치하고 나서요, 60cm 내는 안전하게 확보가 돼야 돼요.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장애물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 이 헤드라는 것은 요 천장에서 30cm 이내에 설치해야 됩니다. 딱 붙여야 돼요. 딱 붙여야 돼요. 천장에 딱 붙이라 얘기예요. 그 다음 벽면과는 10cm 이상 이격을 시켜야 돼요. 딱 벽과는 붙이지 말고 띄어라. 벽과는 붙이지 말고 띄고 천장과는 딱 붙여라. 그 다음에 헤드 기준으로 60cm 이내에는 장애물 놓지 말아라. 이게 일단 기본 원칙입니다. 자, 두 번째, 그 사유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넘어갈게요. 헤드에 따라서, 용도에 따른 수평거리 기준이 있습니다. 특수가연물이나 무대부는 1.7m. 일반적인 경우에는 2.1m. 내화 구조인 경우에는 2.3m. 레크식 창고의 경우에는 2.5m. 그 다음에 아파트는 3.2m고요.
아파트는 3.2m입니다. 근데 형식 승인 받은 제품이 2.6m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 적용은 2.6m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2.6m. 이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수평거리가 뭐냐? 자, 헤드를 설치를 하면 자, 이렇게 방사가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방사가 됩니다. 이때 이 바닥에 물 적신 원 있죠? 원. 이게 그냥 동그란 원입니다. 원의 반지름 R이라고 합니다. R. 이걸 수평거리라고 해요. 그러면 특수가물이나 무대부는 위험하기 때문에 이 반지름을 줄이면 헤드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같은 면적 대비. 그래서 수평거리를 제한을 시킨 거고요. 실제로 헤드가 여기 있고 이걸 위에서 봤을 때, 평면도상에 봤을 때 동그랗게 헤드가 표시가 되고, 자, 여기까지가 R입니다. 이게 스프링클러 헤드예요. 그럼 그 옆에 스프링클러 헤드는 똑같이 자,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또 하나는 자, 이렇게, 또 하나는 이렇게 설치합니다. 그래서 서로 겹치게 합니다. 서로 겹치게. 이렇게 해야 안전하게 방호가 되겠습니다. 이게 수평거리고, 이때 이 수평거리는 R이라 그랬고요. 그럼 헤드와 헤드 사이는 S라고 우리가 앞으로 부를 겁니다. S. 헤드와 헤드 사이는 S. 헤드와 헤드 사이는 S. 헤드 하나의 반경은 R. R이 수평거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헤드는 이제 이렇게 천장에 이렇게 딱 설치를 하는데, 만약에 헤드가 이렇게 평평하게 설치해야 되죠. 천장과. 근데 만약에 경사졌어요. 이렇게. 경사진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 경사의 의미는 뭐냐면, 경사란 거는 기울기가 10분의 1 이상을 경사라고 해요. 기울기가 10분의 1. 10분의 1이라는 건 뭐냐면, 자, 보통 집 그리라 그러면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죠? 집. 여기서 여기가 10m일 때, 여기서 올라간 길이가 1m. 이게 10분의 1입니다. 그죠? 10m 갔을 때 1m인 경사, 이게 10분의 1. 이거 넘어가면, 이게 1.5, 2m 되면 경사가 10분의 1 초가죠. 그죠? 10m 갔는데 2m 올라갔다. 그럼 경사가 10분의 2입니다. 그럼 경사진 천장은 어떻게 하냐? 요 천장과 수평으로 이렇게 설치해야 돼요.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되셨죠? 이때 경사는 10분의 1 이상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4번. 측벽형 헤드라는 거를 설치해야 될 때가 있어요. 측벽형. 보통 헤드는 자, 이렇게 상향식으로 설치하거나 하향식으로 설치합니다. 제가 3D로 그린 게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측벽형으로 설치해야 될 때가 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만약에 여기에 천장 마감이 없는 경우에 노출 천장이면 여기 막 배관 지나가면 지저분하잖아요. 그죠? 그럼 헤드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배관 지나가고 헤드 설치하면 눈에 보기 싫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옆에 방 있죠, 옆에 방. 옆에 방에다가 배관 놓고 헤드만 뽕 뚫어가지고 헤드만 딱 보이면 깔끔하잖아요. 은폐시켜가지고 배관을. 이런 경우는 측벽형으로 설치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측벽형은 자, 여기가 4.5m 이내일 때가 있고요. 이내가 있고요. 그 다음에 4.5에서 9m 이내일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요 폭이 9m일 때까지밖에 설치 못해요. 지금 폭이란 건 뭐냐면, 폭은 지금 요 실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지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실이라고 하면 긴 쪽이 있고 짧은 쪽이 있죠. 그죠? 우리가 헤드를 긴 쪽에다 이렇게 측벽형으로 설치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긴 쪽에다가. 지금 이건 평면도예요. 위에서 봤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실 생각하면은 이쪽이 예를 들면 길다. 이쪽 벽이 길면 이쪽에 벽에다가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할 겁니다. 헤드. 그때 폭이란 건 뭐냐면 지금 헤드 설치한 긴 변 말고 짧은 변 있죠. 요 길이 4.5m. 요 길이가 4.5m 이내이면 한쪽만 설치하고 헤드 간의 간격은 3.6m 이내로 설치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폭이 좀 길어요. 좀 깁니다. 4.5에서 9m 사이이면 반대편에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그재그로 설치하고, 이때 요 길이도 3.6m 이내입니다. 이게 측벽형 헤드 기준입니다. 그 다음 5번. 자, 방화 구획이라 그래서 커다란 창고가 있는데 이 부분을 방화 구획해야 돼요. 이렇게 방화 구획해야 됩니다. 방화 구획하려면 벽 치거든요. 벽. 문 있으면 방화문 달거든요. 덕트 설치하면 방화 댐퍼 설치하고, 배관 관통하면 내화 채용 구조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만약에 에스컬레이터가 지나가요. 컨테이너 박스, 컨테이너 벨트, 컨베이어 벨트. 그럼 이건 어떻게 자를 겁니까? 불나면 컨베이어 벨트 자를 거예요? 할 수 없잖아요.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어쩔 수 없이 폐쇄를 못 시켜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스프링클러로 방어를 해야 돼요. 스프링클러로. 어떻게 방어하냐? 자, 여기가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라고 했을 때, 스프링클러는 자, 이렇게 위아래 좌우 이렇게 설치해야 되고요. 이러면 방어가 되겠죠. 물 쫙 뿌리면서. 이때 스프링클러 헤드 간의 간격은 2.5m입니다. 2.5m마다 설치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러면 문제가 뭡니까? 에스컬레이터의 경우에는 사람이 지나다녀야 되니까 밑에다가 설치할 수가 없어요. 걸리적거리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럼 저는 위에만 설치하고 싶어요. 그러면 더 촘촘하게. 여기는 1.2m고요. 위에만 설치해도 되고, 아니면은 측면만 설치해도 돼요. 측면 이렇게. 그러니까 아래 설치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대신에 더 촘촘하게 설치해라 이겁니다. 이때는 1.2m. 그리고 여기 개구부가 있으면 개구부에 딱 위에다 딱 설치하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살짝 띄어서, 개구부랑 살짝 떨어져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개구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설치하면 좋아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배관이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해야 돼요. 근처에다가. 너무 떨어져 있으면 방호가 안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15cm 이내에 설치해야 됩니다.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가 이렇게 있고, 스프링클러 헤드가 자 이렇게 설치가 돼 있다 치면, 그죠? 여기 사람이 통과하는 곳이에요. 네. 요 간격은 15cm 이내여야 됩니다. 자, 6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좀 이따 레크식 참고할 때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겠죠? 그림으로 외우십시오. 그림. 안 까먹습니다. 그림으로 외우시면 직접 한 3번 정도씩 그려보십시오. 3번 정도. 그 다음에 법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다음 기준을 보시면 처음에는 안 읽혔던 게 점차적으로 읽히시게 될 겁니다. 지우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켜서 평면도 작도해 봅시다. 보시면 단위 세대 스프링클러 배관 평면도고요. 서울시 기준으로 작도를 해보자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파트 도면입니다. 아파트 도면. 잘 안 보이시죠? 자, 여기에 현관이 있고요. 현관 들어와서 신발 벗고, 여기가 신발장이에요. 신발장 벗고 오면 어떻게 되십니까? 복도가 쫙 있죠. 쫙 있고, 여기 들어오면 이쪽이 거실입니다. 테레비는 보통 어디다 놓나요? 여기다 놓죠. 소파는 여기다 놓고. 집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거실 옆에가 주방이고요. 여기 지금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거실 1이고요. 아니, 거실이 아니라 이제 실 1이고, 여기가 실 2입니다. 보통 여기 터가지고 쓰죠, 넓게. 요즘에는 쓰고,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
여기 안방 침대고요. 안방 딱 들어가면 안방 침대 있고, 여기가 이제 베란다죠. 베란다. 여기는 대피 공간이라고 합니다.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라고 해요. 이쪽이 드레스룸입니다. 화장실 어디 있냐? 안방에서 화장대 지나가지고 여기로 들어가거나 이렇게요. 그다음 거실에서 있을 때는 자 여기 있네요. 여기 문 들어오고 나서 바로 왼쪽에 화장실. 보통 이런 아파트 다 아시죠? 되게 표준이죠. 표준입니다. 그다음 주방 있고 여기 발코니 세탁기. 세탁기는 안방이랑 멀리 있어야 돼요. 소리가 나서. 자, 그다음에 여기 손빨래 수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주방이고요. 주방. 알파룸이라 그래서 여기는 별도로 그냥 그 팬트리로 사용하거나 그죠? 주방에 참치캔 같은 거 있는 거 수납하는 데 쓰시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 이제 헤드를 깐다라고 봤을 때 어떻게 설치할 수 있냐? 일단 아파트이기 때문에 수평거리는 R은 2.6m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평거리는 2.6m다. 그러면 스프링클러 헤드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거리가 2.6m고 거실이든 실이든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헤드를 깔아요. 헤드를 깔아서 모든 실의 모든 부분이 이 헤드 스프링클러 반경에 의해서 방호될 수 있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거실이 이렇게 있었을 때 헤드가 분사가 딱 되면 여기가 전체가 다 물이 잘 떨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에다가 이런 실에 보통 중간에 뭐가 있죠? 등이 있습니다. 등이 있기 때문에 등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다 헤드를 배치하면 안 되고요. 양쪽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설치합니다. 헤드를 하나, 둘. 반경을 돌려요. 반경이 이렇게 돌리거든요.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완벽하게 이 실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설계를 해요. 헤드 배치를. 제가 근데 단설 하나 달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거실은 보통 4개 정도 되거든요. 이 끝에 이렇게 설치하는데 왜 이렇게 설치하는지 아세요? 가운데 안 하고 우물 천장이라고 여기 위에 천장을 어떻게 해요? 들어 올리죠. 그럼 우리 헤드 설치할 공간이 없어요. 안 나와요. 너무 좁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피해가지고 헤드 이렇게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현관 있죠? 현관 있고 여기 뭐 있어요? 중문 있잖아요. 중문. 그죠? 중문 보통 요즘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헤드를 여기다 설치하고 반경이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다 하나를 더 설치해 줍니다. 중문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통은 뭘 넣냐? 그 냉장고를 넣거든요. 냉장고인데 보통 냉장고 넣는 곳에 이렇게 가벽 치는 거 아세요? 벽. 그래서 여기다가 헤드 하나 설치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헤드가 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방호가 된다 할지라도 여기 뿌려주고 이렇게 뿌리는 순간 자 이 부분은 살수 장애가 나는 거예요. 가벽.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벽이 이렇게 있고 헤드가 여기 있으면 쭉 뿌리죠. 쭉 뿌리는데 이렇게 뿌리는 순간 자 이렇게까지밖에 안 가죠. 여기는 살수 장애가 나잖아요. 그죠? 이런 데는 헤드 하나씩 더 이렇게 딱 설치해주고 이런 것들을 설계 때 합니다. 그래서 헤드를 쫙 배치를 해요. 배치하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세탁실이네요. 세탁실에 천장 있어요? 없어요? 기억 안 나시나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없으면 스프링클러 배관 보기 싫죠. 그쵸? 이런 경우에는 자, 요 옆에 화장실이나 이런 데 통해서 이렇게 측벽형으로 설치합니다. 하나만. 여기 벽에 봤을 때 여기 헤드 하나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셨나요? 보셨을 겁니다. 측벽형 헤드. 발코니는 그래서 측벽형 헤드 설치하고 자, 안방에도 설치하고요. 쭉. 이런 식으로 설치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배관을 설치합니다. 배관 설계를 하는 거예요. 배관 설계하는데 배관은 수평 주행 배관 있고 교차 배관 있고 가지 배관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교차 배관이 뭐였어요? 말단에 뭘 설치한다 그랬나요? 청소구 설치한다 그랬죠? 그죠? 만약에 세대 내로 교차 배관이 들어오면
나중에 점검할 때요, 청소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세대 가가지고 점검 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천장 뜯어가지고 청소부 열어보고 청소하고 해야 되는데 물 날리라고 힘들죠. 힘들기 때문에 세대 내로는 교차 배관은 안 들어와요. 아파트는 가지 배관만 들어옵니다. 가지 배관만 들어오고,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설치하냐? 자, 입상 배관 있고요. 유수검지 장치 통해 가지고 자, 이렇게 있고, 교차 배관 있고, 가지 배관 얘만 들어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는 어디다 설치하냐? 요거는 복도 하고, 자, 이렇게 가요. 이렇게 세대 내로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세대로 들어갑니다. 세대 안에는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만. 그럼 여기까지 8개까지 설치할 수 있죠? 8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냥 대충 해볼게요.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3개 정도 들어가네요. 그러면 3, 8에 24니까 4개 들어가야 돼, 4개. 그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 배관이 짭니다. 현관으로 들어와요. 4개 들어옵니다. 이쪽 붙여서 들어오겠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붙여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 하나 연결해주고 하나 연결해주고, 얘네 2개는 요로 꺾여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또 꺾어가지고 자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정도 됐네요. 이렇게 2개 또 가면서 자, 여기 따주고 여기 따주고, 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줘야 됩니다. 가지 배관이고 이게 스프링클러죠. 네, 이런 식으로 개수 맞춰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쭉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것도 하나 들어와서 이렇게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따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철기 끝난 거예요. 평면 도산이. 네. 가지 배관만 들어온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가능할까요? 가지 배관? 자, 가지 배관 들어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 주고 여기 주고 여기 주고 여기 주고,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지금 가지 배관입니다. 이거 될까 안 될까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토너먼트 배관이라고 그래요. 가지 배관에서 한 번 딴 거는 붕괴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나 따고 이렇게 하나 따고 이렇게 하나 따고 이렇게 하나 따야 됩니다. 분기는 한 번만 하셔야 돼요. 이게 토너먼트 배관. 이걸 이제 트리 배관 방식이라고 합니다. 나무에서 가지 배관 열매 주듯이 되어 있죠? 네. 가지 배관은 이런 식으로 중간에 분기할 수가 없어요. 수계는.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요 배관까지는 그리기 힘드시겠지만, 요건 이제 그려질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배관도가 있으면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 정도만 아시면 되세요. 그리고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 지금 발코니가 있고, 여기 뒤에 발코니, 앞발코니, 뒷발코니 있는데, 여기가 그냥 창문이 없이 대기에 개방된 곳이 있습니다. 옛날 아파트들은. 이런 경우에는 요거를 거실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외부라고 생각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에 외부인 경우, 기류가 면하는 곳에는 헤드 설치 면제가 됩니다만, 요즘에 하도 확장을 많이 해가지고, 확장해서 창문을 설치하잖아요. 창문? 벽치고, 그러면 이건 실내입니다. 실내. 여기는 헤드를 설치해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실내는 헤드를 설치한다. 요거 포인트 하나 기억하시고요. 여기까지는 그냥 이제 가볍게 들으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그게 혹시 건축법에 있어요? 소방법에 있어요? 실내요? 실내 기준이요? 실내, 그 화재안전 기준에 있습니다. 화재안전 기준. 그리고 서울시 기준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시라고 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시간이 부족한데요? 서울시 기준에는 상층, 이거는 법이 아니라 지침입니다. 지침. 법은 아닌데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상층 연소 확대 방지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 자, 창문 0.6m 이내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우선 설치합니다. 창문 0.6m 이내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우선 설치해야 돼요. 2번, 2개 이상 설치 시 1.8m 간격으로 설치합니다. 그림으로 그려드리겠습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창문 어떻게 그리냐? 자,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립니다. 창문인데 헤드를 하나 설치합니다. 헤드. 스프링클러 헤드를 여기다 딱 설치해요. 하면 반경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 반경이 몇이라 그랬죠? 아파트는 2.6이고요. 용도 따라 다릅니다. 반경은. 이때 요 안에 다 들어오면 그리고 요 창문과 스프링클러 사이 간격은 60cm 이내입니다. 가까이 설치하라 이 얘기예요. 창문으로부터. 지금 저희 창문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러면 요 바로 앞에다가 설치해야 된다 이겁니다. 바로 앞에, 저기 앞에 천장에다가. 이때 창문으로부터 60cm 이내에 설치했을 때 2.6m 반경 다 들어오면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거실에 창문 있고 방에 창문 다 있죠. 여기에 있는 헤드부터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서울시는 그렇습니다. 왜냐? 불이 나면은 창문이 깨지는데, 창문이 깨지면 립프로그라고 혹시 배우셨나요? 립프로그 현상. 포크스루가 있고 립프로그가 있는데 창문을 건너뛰어서 개구리처럼 팔짝 뛰는 거. 불이 이게 상층 연소 확대입니다. 이걸 막는 거예요. 창문이 깨지는 걸 막는 겁니다. 창문이 깨지는 거를. 왜냐하면 물을 뿌리면 시원해지니까. 근데 이렇게 긴 창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긴 창문. 거실 창문인 경우에 자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자 헤드 하나를 설치 딱 했는데 반경이 다 안 들어와요. 다 안 들어오죠? 이런 경우에는 추가를 해야겠죠? 추가.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게. 이때 이 둘의 간격은 1.8m로 하라 이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헤드와 창문 사이의 간격은 60cm 이내고요. 이게 서울시 지침입니다. 법엔 없어요. 법엔 없고 언제 시정하냐? 허가 들어갈 때 소방서에서 이렇게 안 돼 있으면 다 이렇게 바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되셨고요. 이제 주차장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거의 안 보이네요. 흰색으로 다시 뽑아왔으니까. 주차장. 이걸 저희가 같이 봤으면 좋은데 제가 그러질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죄송하고요. 화면상으로 같이 화면을 보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뭐 같아 보이세요? 요거 주차구역입니다. 차가 여기서 빠꾸 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덜컹 걸리죠, 바퀴에. 그겁니다. 방지턱. 그럴듯하게 생겼죠. 그리고 이게 지금 하나, 둘, 세 개 있고, 요게 뭐죠, 요게? 기둥입니다, 기둥. 네모난 게 기둥입니다. 자, 다시 그려드릴게요. 보통 3개 정도. 자, 이렇게 3개 정도 이렇게 있고, 주차구역이. 여기 거꾸로 되어 있네,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둥입니다, 기둥. 기둥 잘못해서 치시는 경우도 있죠. 이 기둥에 보통 옥내 소화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죠? 설치되어 있고, 충돌 방지되어 있고요. 그러면 건축 구조상으로는 자, 여기 슬라브가 있고 슬래브가 있을 때 이 슬라브의 하중을 버티는 걸 기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둥이라고 하고요.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뭐가 지나가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해서 보가 지나갑니다. 보.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렇게 보가 있는 거예요. 보.
보가 있고 이 보를 다시 표현하면 보가 자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또 지나가고 이렇게 또 지나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보가 지금 이렇게 네모나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3D로 보면 이렇게 된다. 보. 그럼 보 위로 뭐가 있냐면 포켓이 생겨요. 포켓. 여기에다가 스프링클러 헤드나 감지기를 설치하고요. 요 보 바깥쪽 옆에도 또 보 포켓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다가도 헤드를 설치해요. 근데 감지기가 만약에 여기만 있고 여기 없잖아요. 여기에서 불나잖아요. 그러면 요 보 포켓이 전부 연기가 찰 때까지 일로 안 넘어갑니다. 연기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 포켓이 굉장히 중요하고 주차장 설계는 어떻게 하냐? 이 보 포켓을 기준으로 스프링클러 헤드를 요거 하나가 하나의 실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의 거실. 이런 식으로 배치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반경이 보 포켓 바깥으로 쭉 서로 겹치고 겹쳐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되게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합니다. 헤드는요. 보 포켓 기준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거를 지금 그림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좀 보 포켓으로 있을 수 있는 게 이게 좀 막 기둥이 막 서로 겹쳐가지고 좀 보기가 어렵네요. 자, 지금 이렇게 한 포켓이라고 보면요. 보 포켓이라고 보면 여기 헤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고요. 그게 똑같은 게 하나, 둘, 세 줄이 있는 겁니다. 총 18개의 헤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의 보 포켓이라고 딱 보고요. 여기도 헤드가 또 따로 있는 겁니다. 지금 보 라인에는 없어요. 요런데 기둥과 기둥이 만나는 곳은 보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가 헤드를 설치 안 합니다. 보가 있기 때문에. 보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보가 있을 때 여기다 헤드 설치하려면 어떻게 돼요? 헤드 설치하려고 하면 배관이 요 밑에 있어야겠죠? 그러면 배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붕 뜨죠? 붕 뜨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천장 공간, 사람이 지나다닐 때 이만큼 쓸 수 있는데, 그죠? 요거 때문에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못 쓰는 거예요. 이렇게 설치 안 합니다. 보가 있으면 요 그림 하나 그려두십시오. 요 그림 하나 그려두세요. 보가 이렇게 있으면 배관은 자 이렇게 설치해요. 완전 여기 딱 붙여가지고 지금 살짝 떨어졌는데 그다음 헤드를 이렇게 사진 찍으셔도 되죠, 참. 네. 이렇게 설치합니다. 이렇게 설치하고요. 주차장 관련돼서는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일단은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보 포켓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 포켓.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보와의 이격거리인데 요거는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하네요. NFPA에서는 빔룰이라고 합니다. 빔룰. 빔룰이고요. 스프링클러 살수가 이렇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붙으면 붙을수록 보고 만나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보랑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내려야 됩니다. 높이를 내려야 돼요. 이렇게 내려야 됩니다. 얼마만큼 내리냐? 얼마만큼 가까울 때 얼마만큼 내리냐? 보 끝선이랑 헤드랑 0.75m 안 되면, 그러니까 너무 가까우면 여기다가 설치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맞고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 밑에다 설치해라. 그 다음에 거리가 0.75에서 1m 미만인데 0.75는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1m 미만이면 보 밑에서 0.1m 미만에 안에 설치해라. 내려가지고 위에 설치하지 말고 밑으로 내려라. 1.5m 미만이면 0.15m 미만. 10%네요. 그죠? 10% 그죠? 1.5, 0.15. 1m 0.1. 10%입니다. 여기만 1.5 넘어가면 이제 30cm 이내에 설치해라. 이렇게 갈 수 있게. 요거보다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이 얘기예요? 맞고 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끝선 기준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라. 이게 화재 안전 기준에 있어요. 화재 안전 기준. 표로 있습니다. 표로 외우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 다음 소방청 지침이 나왔습니다. 소방청 지침. 소방청 지침으로는 좀 달라요. 저희 헤드와 헤드 간의 거리를 S라 그랬습니다.
S. 스프링클러 헤드와 스프링클러 거리 S고요. 보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요 보 중심선에서부터 요 헤드까지가 2분의 1 S 미만일 때, 2분의 1 S 미만이고, 요 반대쪽도 헤드가 있다고 하면 여기도 2분의 1 S 미만일 때, 즉 이게 뭡니까? 2분의 1 S 플러스 2분의 1 S 하면 뭐예요? S죠. 여기도 S, 요 보 마주보고 있는 헤드 사이도 S, 여기도 S. 일정하게 잘 되어 있으면 그냥 갖다가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갖다 붙여도 된다. 즉 이건 뭡니까? 갖다 붙이면 어떻게 돼요? 맞고 떨어지죠. 여기도 맞고 떨어지죠. 이만큼은 살수 장애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거 그냥 면제해 주겠다 이 얘기예요. 면제. 왜냐하면 자, 이 방식대로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천장에서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스프링클러가. 그러면 불이 났을 때 자, 요 연기층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요 연기층이 형성이 돼서 요 연기의 열로 헤드를 개방시켜야 되는데 연기층이 보 끝에까지 다 올 때까지도 헤드가 개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작동이 지연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내려버리면, 헤드를 내리면. 아시겠죠? 헤드를 내리면 작동 지연이 되니까 작동을 그냥 빨리 시키자. 살수장애가 좀 나더라도. 작동을 빨리 시키되 대신의 조건이 요 보 기준으로 헤드가 바짝 붙어 있어야 돼. 그죠? 그래야 요 살수장애 폭이 적을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하게 살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붙이면 위로 붙여도 되고 이게 안 되면 이렇게 설치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침이고요. 이거는 기준입니다. 법이에요. 이 두 가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모든 기본서에 아마 다 들어있을 겁니다. 지금 요거는 이해하시고 사진 한번 찍으셔도 되시고요. 아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박공영이랑 레크시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희 반에 오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산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계산서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계산서는 제가 좀 넣어놨는데 예, 계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펌프 용량과 저수장 계산, 아까 저희가 한 거를 실제 계산서로 같이 보는 겁니다. 앞에 한번 같이 보시면 여기 계산서에 소화 주펌프 계산이 있습니다. 일단 펌프의 유량과 양정을 계산해야 되죠. 펌프라는 것은 유량과 양정과 동력을 계산해야 됩니다. 이때 유량, 동시계 방수량은 한 층 최대 지금 5개에서 몇 개로 바뀌었죠? 2개로 바뀌었습니다. 2개. 한 층에 옥내 소화전이 100개 있습니다. 그럼 100개 수원을 다 저장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까 스프링클러 기준 개수처럼 옥내 소화전도 최대 개방 객수를 한정시켜 놨는데 이게 옛날엔 5개였습니다. 근데 이걸 2개로 완화시켰어요. 완화. 그래서 5개 있어도 2개입니다. 2개 수원만 저장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펌프 용량도 마찬가지고요. 스프링클러는 기준 개수입니다. 지금 여기는 30개로 되어 있네요. 간이 스프링클러는 무시하시면 돼요.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약간 계산서를 같이 수정해 보죠. 옥내 소화전 하나당 130rpm이고요. 5개가 아니라 2개이기 때문에 650rpm이 아니고 260rpm이 되겠습니다. 스프링클러는 하나당 80rpm이고 기준 개수가 30개라서 곱하기 하면 2400rpm이고요. 그러면 펌프를 같이 쓴다고 하면 합산되는 펌프 용량은 2660rpm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펌프 유량입니다. 그죠? 2660rpm이죠. 그럼 저수량은 어떻게 되냐? 저수량은 공식이 똑같은데요. 뭐만 다르냐면 여기 20분 요것만 다릅니다. 실제 우리 계산서상의 옥내 소화전 5개는 2개로 바꾸셔야 되죠. 간이 스프링클러는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게 뭐냐? 130 곱하기 2 요거 한 거잖아요. 그죠? 요거 똑같고 20분만 곱했기 때문에 합산한 2660rpm 곱하기 20분 하면
총 리터가 결정이 되고요. 이게 몇 리터 될까요? 네,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십 53,600인가요? 53,200. 53,200리터. 그러면 53.2톤입니다. 53.2톤. 이렇게 하면 펌프 사이즈, 저수조 사이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양정 계산하겠습니다. 양정 계산 어떻게 하나요? 양정 계산. 아까 넘어갔었는데. 자, 앞에 한번 보십시오. 펌프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다가 이 펌프의 성능은요. 여기에서 필요한 압력, 토출 압력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에서 발생되는 마찰 손실 압력, 마찰 손실을 이겨내는 압력이요. 플러스 이 높이를 이기고 올라가야죠. 높이를 이기고 물을 퍼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실량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H1, 이거를 H2, 이거를 H3라고 하면 펌프의 전량정이라고 합니다. 펌프의 진짜 양정. 전량정은 H1 플러스 H2 플러스 H3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럼 그걸 계산서로 보자 얘기입니다. 보시면 옥내소화전 노즐에서의 토출 압력입니다. 토출 압력 0.17MPa니까 환산하면 17m고요. 저는 이제 킬로파스칼로 했어요. 이제 SI 단위라 그래서 17 곱하기 10입니다. 그냥 17m 보시면 돼요. 17m. 똑같아요. 곱하기 10 하는 겁니다. 호스에서의 마찰 손실이 있고 배관 및 부속류의 마찰 손실이 있습니다. 그죠? 네. 호스는 그냥 따로 계산해 준 겁니다. 따로. 서방기사 따신 분은 이거 계산하실 줄 아실 거예요. 해서 그냥 7.8m고요. 호스에서. 여기 옥내소화전 말려있는 호스 있죠? 호스. 여기서 7.8m. 그 다음에 배관에서 여기는 지금 10m 나온 겁니다. 10m. 합치면은 요게 뭐가 되는 거죠? 이게 17.8이 되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17m가 됐고요. 요건 17.8m 됐네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호스릴은 지금 택 1이기 때문에 호스릴 안 쓰고 그냥 일반 호스를 했을 때는 계산 안 하는 거고요. 건물 층고 보이시죠? 층고. 8m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그냥 그대로 8m입니다. 8m. 요 실량정, 물기둥 높이를 이겨내는 양정이 이게 8m다. 그럼 전양정은 뭐냐? 이거 더하면 전양정이고 이게 펌프의 양정입니다. 펌프 양정 구하는 방법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전동기 출력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책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충압 펌프도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할게요. 요거 공동현상 계산까지는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공동현상 계산 할까요? 이거 할까요? 아니면은 연결 송수구 할까요? 연결 송수구 할까요? 연결 송수구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하실 건가요? 해볼까요? 연결 송수구. 연결 송수구 명판에 어떻게 나오냐면 송수구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제가 좀 그려보면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 밑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 송수구하고 0.3에서 0.7MPa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어요. 이제 제가 계산하는 기준을 말씀드린 거고 0.3은 뭐냐면 최저고요. 최소. 0.7은 최대입니다. 즉 최소란 얘기는 맨 아래층 얘기하는 거고요. 최저층. 최저층이고요. 요거는 이제 최고층. 제가 들은 얘기로는 소방관들께서 이걸 안 보신대요. 안 보고 무전기로 하신답니다.
좀 더 세게 틀으라고, 좀 더 세게 틀으라고. 나온다, 이제. 이제 그만 이렇게 해서 하신대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만 하신답니다. 막 안 맞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 개통도를 이해하셔야 돼, 개통도. 자,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있고, 자, 요게 연결 송수구죠? 요거 이해하시겠나요, 이제? 이제 일정도 다 그리실 수 있으시죠? 부속률 다 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소방관이 줄 때는요. 자, 여기 지하층도 있을 거니까 이렇게 할게요. 줄 때는 요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이건 하는 거 아닙니다. 소방관이 쓸 때는. 그죠? 송수구 기준으로 해서 여기 압력 구하면 끝나요. 되셨죠? 자, 스프링클러라고 치면 0.1MPa이 토출압입니다. 그죠? 플러스 H3네요. 그죠? 토출압력. H2가 마찰 손실이고 H1이 실량정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한 50m 보겠습니다. 50m라 치면 여기가 0.5MPa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죠? 그 다음엔 이제 H2, 이게 이제 문제인데, 자, 요거는 어디에 있어요? 요거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아까 저희가 구해져 있었잖아요. 그죠? 요거. 요 값을 넣으면 돼요. 이 값을 넣으면 되는데, 평균적으로 이건 평균적인 겁니다. 옥내 소화전은요, 한 10m에서 20m 보면 돼요. 스프링클러는요, 한 40에서 50m 정도 보면 됩니다. 이거 정해진 거 아닙니다. 이거는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고.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0.1MPa이고요. 이건 0.4MPa이죠? 자, 근데 지금 요 0.1이 스프링클러죠. 그러니까 0.1 플러스 방수 압력이 스프링클러잖아요. 0.1 플러스 0.4 플러스 0.5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몇입니까? 0.1 플러스 0.4 플러스 0.5는 1.0MPa이네요. 그래서 보통 스프링클러는 뭐 1.0에서 뭐 1.2, 뭐 1.4 이렇게 됩니다. 방사 압력이. 스프링클러 기준으로 하면. 옥내 소화전 기준으로 해볼까요? 옥내 소화전인 경우에는 요 방사 압력이 0.17 되겠습니다. 그죠? 0.17이고요. 그 다음에 옥내 소화전은 10에서 20m라 그랬으니까 여기 0.1이겠습니다. 그럼 0.27에 높이 하니까 옥내 소화전은 0.17 플러스 0.1 플러스 0.5니까 0.77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0.8 정도 되겠습니다. 0.8. 되셨나요? 그냥 펌프랑 똑같습니다. 펌프랑 같아요. 자, 그럼 최저는, 이건 지금 최대고요. 최저는 어떻게 하냐? 최저. 송수구보다 낮으면 이거는 결국에는 실량정은 이쪽은 플러스죠. 이쪽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건 우리가 계산 안 해도 실제적으로 그냥 자연적으로 걸리는 압력이니까 우리가 이만큼 힘을 줄 필요는 없고 더 빼서 주면 되잖아. 그죠? 네. 농구공 쏠 때 위로 쏠 땐 힘 줘야 되죠. 아래로 쏠 땐 어떻게 돼요? 그냥 힘 안 줘도 되죠. 오히려 밑으로 가면서 얘가 속도가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라고요. 요거는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이 송수구 주는 요층 있죠. 요층. 2층일 때가 높이가 결국엔 빵이다 이 얘기죠. 높이가 빵. 이해되시죠? 높이가 빵. 그러면은 실량정 낙차 수도가 빵이고 요 H1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되셨죠? H1이 없어요. 그리고 계산하시면 돼요. 자, 스프링클러의 경우에는 아까 요거 빠졌죠? 0.5가 빠졌으니까 이게 뭐가 되냐? 0.5가 되는 겁니다. 최소 0.5. 0.5에서 이제 1.0이 되는 겁니다. 스프링클러는. 옥내 소화전 이거 빼면
0.17 플러스 0.1이네요. 그럼 0.27이죠? 그러면 0.3 정도 되죠? 0.3에서 0.8. 네, 우리가 보통 보던 숫자들이랑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그죠? 보통 송수구 이제 보시면서 몇인지 한번 보세요. 요 언저리입니다. 언저리. 요게 이제 송수구 압력 재는 방법입니다. 알려드릴 게 많은데 사실 3시간 갖다 너무 부족합니다. 수업만 하라 그러면 하는데 이렇게 막 실무 관련된 것도 말씀드리고 잠깐 뒤쪽으로 빠졌다가 뭐 면접 관련된 것도 말씀드리고 하면 내용이 엄청 많아서 지금 한 3시간 더 할 수 있는데 또 이제 강의실을 비워야 되고 저희는 또 이제 점심 식사도 하러 가셔야 되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요 스케줄 배관 어디까지 스케줄 배관이고 감압 오리피스 어디까지 하면 되냐 사실 요거예요. 그냥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실제로 계산해 보면서 하는 건데 요거는 다음번에 기회가 됐을 때 또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